사람에게 너무 잘해주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허전함을 복이 빠져나가는 소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돈이나 운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힘, 관계가 맑아지는 힘,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힘도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절은 그 복을 쌓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씩 세게 만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친절이 선물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갇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내가 더 양보하면 상대도 언젠가 나를 알아줄 것이다. 내가 먼저 베풀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해질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생기는 순간 친절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이 내 마음의 날씨를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고맙다고 하면 맑고 아무 말이 없으면 흐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굴면 폭풍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남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태도에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며 자주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웃을 도와주던 분이 어느 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은 인사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 것이 기록으로 남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베풀었으면 지나가야 하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마음속 장부에 적어두는 순간 친절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상대는 모르게 빚을 지고 나는 모르게 보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관계는 따뜻함이 아니라 긴장으로 바뀝니다. 복이 머물 공간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 중 첫째는 그 잘해줌 속에 집착이 섞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내가 없으면 당신이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이 한번 자리 잡으면 친절은 점점 순수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더 주면 줄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 예민해집니다. 더 많이 해줬는데 더 화가 나고 더 많이 참았는데 더 외로워집니다. 그건 친절이 커져서가 아니라 기대가 커져서입니다. 집착은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면 고마워하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갈등이 사라지겠지. 조금만 더 베풀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지. 하지만 조금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것도 곧 당연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자주 주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마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내가 멈추면 버림받을까봐, 내가 덜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움으로 하는 친절은 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복은 편안한 마음에서 자라는데 두려움은 마음을 조여서 숨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베푼 뒤의 마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베푼 뒤에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복이 됩니다. 베푼 뒤에 마음이 불편하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면 그건 이미 거래가 섞였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는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서 주는 친절은 결국 상대도 망치고 나도 망칩니다. 상대는 스스로 설 기회를 잃고 나는 점점 지쳐서 원망을 쌓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도움은 하되
마음을 걸지 마십시오. 마음을 걸어버리면 친절은 선물이 아니라 청구서가 됩니다. 조용히 주고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다. 복은 떠들썩한 공로가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 머무는 법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집착이 어떻게 선해를 업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배땜이 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지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못되게 당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썼는데도 상대는 무심하거나 심지어 당연하다는 듯이 굴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바란 게 없었어. 그런데 정말 바란 게 없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던지고 싶습니다. 바란 게 없었다면 왜 지금 이렇게 아픈가?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복이 떠나는 이유. 둘째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보답을 기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돌려줘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기대의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내가 먼저 했으니 상대도 언젠가 하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존중해 주겠지. 내가 아플 때는 그 사람이 곁에 있어 주겠지. 이 기대는 선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상대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맡겼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기대는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바로 상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풀었으면 잊어라. 이 말은 무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죽어도 잊지 못하면 마음속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 기록은 처음엔 자부심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은 복을 가장 빠르게 흩어버립니다. 복은 따뜻한 마음에 머물지만 원망은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베풀었던 행위가 나를 부드럽게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날카롭게 만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에서 나오고, 조건부 보시는 내가 줬으니 너도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친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감사해서 나온 보시는 상대가 몰라줘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라는 고요한 기쁨이 남습니다. 반면 조건부 보시는 상대가 몰라주는 순간 마음이 바로 흔들립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친절은 상처로 바뀝니다. 사람이 왜 이런 기대를 품을까요? 사실 기대는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기대는 외로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싶다. 나는 버려지고 싶지 않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 마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 친절과 결합하면 우리는 쉽게 함정에 빠집니다.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방향으로 친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친절은 관계의 윤활유가 아니라 관계의 시험지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관계는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복이 떠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깁니다. 기대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원래 복이라는 것은 천천히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커지면 우리는 시간을 못 견딥니다. 왜 아직도 안 오지? 왜 아직도 모르지?
이 조급함이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결국 좋은 인연을 망칩니다. 내가 원한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상대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고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결국 내가 만들고 싶었던 좋은 인연을 내 기대가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베푸는 순간의 마음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 이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하면서 알아줘야 한다는 마음이 섞이면 그 순간부터 복이 아니라 상처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 베푼 뒤에 확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처받는 많은 이유는 사실 상대의 반응 확인 때문입니다. 메시지에 답이 왔는지, 표정이 어떤지, 고마워하는지, 기억하는지, 이런 확인을 반복하면 내 마음은 상대의 손에 달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음은 그렇게 살면 쉽게 지칩니다. 베풀었으면 확인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한 행동을 마음속에서 마무리하고 그 행동이 내 품위를 해치지 않도록 끝맺어야 합니다. 셋째, 보시를 관계 유지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친절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친절은 이미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품위 있게 거리를 둘 때 오래 갑니다. 필요한 도움을 주되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지 마십시오. 끌어당김이 생기는 순간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을 부르고 실망은 원망을 부릅니다. 이쯤에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가 좋아서인가? 아니면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인가? 상대가 힘들어서인가?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인가? 이 질문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알면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이 왜 상대의 성장까지 막아버리는지, 그리고 왜 내가 지치도록 해주면 결국 관계가 무너지는지 그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잘해주되 망치지 않는 법, 도와주되 소진되지 않는 법, 바로 그 지혜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때로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결국 나까지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이 머물 자리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지혜 없이 잘해주면 선의가 복이 아니라 상처로 바뀐다. 가장 흔한 모습은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대신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질까봐 길을 미리 닦아주고 실패할까봐 위험을 다 치워줍니다. 처음에는 보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스스로 견디는 힘을 잃습니다. 부모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더 바빠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결국 부모는 소진되고 자식은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제는 관계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숨막히는 관계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늘 먼저 맞춰주고 늘 먼저 양보합니다.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불편한 말은 삼키고 자신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평화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갈등을 미루는 평화입니다. 결국 언젠가 한 번에 터집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말은 상대에게는 공격으로 들립니다.
상대는 방어하고 나는 더 억울해집니다. 선행이 선행으로 남지 못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불씨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혜 없는 선행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디부터는 상대가 해야 하는지 그 선이 흐려져 있습니다. 선이 흐려지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둘째, 나는 끝없이 더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도움은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의무로 하는 친절은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마음이 마르면 복도 마릅니다. 저는 지혜를 차갑게 거절하는 기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혜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는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잠깐의 감동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결국 관계는 불타고 남습니다. 오래 가려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잘해주되 나를 해치지 않는 조절, 도와주되 상대를 망치지 않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감당을 넘어서면 반드시 마음속에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는 순간 선행은 이미 변질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건 이미 선을 넘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상대가 해야 할 몫을 빼앗지 마십시오. 넘어져야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견뎌야 자립이 생깁니다. 내가 대신 해주면 그 사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나도 그 사람도 함께 약해집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의 성장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움과 책임을 구분하십시오.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책임까지 떠안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도울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있어야 나는 사람을 돕고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불안을 키웁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멈추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이 불안이 친절의 동력이 되는 순간 복은 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안정된 마음에서 오는데 불안은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좋은 인연이 된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잘해준다고 해서 인연이 자동으로 선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잘해줌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어떤 잘해줌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이 쌓일수록 복은 머물지 못하고 떠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선한 인연이 빚진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 복이 새기 시작한다. 선한 인연은 가볍습니다. 작은 도움에도 서로 감사하고 적은 나눔에도 서로 편안합니다. 상대가 내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따뜻함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빚진 인연은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에는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야 한다. 이 요구는 말로 하지 않아도 공기처럼 전해집니다. 받는 사람은 모르게 부담을 느끼고 주는 사람은 모르게 보답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습니다. 빚진 인연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감사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실 그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기준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상대는 그 기준을 따라가느라 지치고 결국 감사보다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둘째, 기대가 늘어납니다. 나는 바라는 게 없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연락의 빈도, 말투, 태도, 인정, 배려. 셋째, 서운함이 습관이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자주 떠오르면 이미 인연은 따뜻함이 아니라 거래로 기울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때부터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장부가 됩니다. 마음속 장부에 내가 해준 것이 줄줄이 적힙니다. 그러면 상대가 하는 작은 행동은 감사가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내가 한 것에 비하면 턱없어. 평가가 시작되면 관계는 서서히 망가집니다. 상대는 위축되거나 반발하고 나는 더 서운해집니다. 결국 둘 다 힘들어집니다. 복이 들어올 공간이 사라집니다. 관계의 공기가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인연과 빚진 인연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내가 주고 난 뒤 마음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가볍다면 선한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겁다면 빚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라는 말이 자꾸 나오면 이미 내 마음이 빚의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둘째, 상대가 나를 만날 때 편안해 하는가, 부담스러워 하는가, 상대가 나를 피하거나 연락을 늦게 하거나 만나도 어색해 한다면 그 사람은 빚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도와주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에게는 갚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자유가 있는가? 선한 인연은 자유가 있습니다. 못해줘도 이해가 있고 덜 해줘도 원망이 없습니다. 빚진 인연은 자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덜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조금만 못하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자유가 사라진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쉽게 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려고 더 잘해줄수록 인연은 더 빨리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붙잡으려는 마음이 곧 조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조건은 관계를 관리하게 만듭니다. 관리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복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잘해주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해주되 인연을 빚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무리하는 순간부터 빚이 생깁니다. 내가 무리하면 상대도 무리해서 갚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때부터 인연은 무거워집니다. 둘째, 조용히 하십시오. 내가 해준 일을 말로 자꾸 확인하거나 은근히 강조하면 빚은 커집니다. 선한 인연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빚진 인연은 말이 많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빚의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셋째, 받지 않을 자유를 주십시오. 상대가 거절할 수 있어야 인연이 선해집니다. 상대가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받으면 그 인연은 감사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받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주는 사람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받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곧바로 이기심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는 친절은 결국 원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도 자기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강조됩니다. 남을 돕는 것만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수행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친절은 복을 담을 그릇을 깨뜨린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는 방법만 배웁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마음이 뜨겁습니다.
가족이 힘들면 돕고 친구가 아프면 달려가고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지치고 예민해지고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그때부터 친절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의무로 하는 친절은 겉으로는 유지되지만 속에서는 불평이 자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지? 내가 없으면 아무도 안 하나? 나는 언제 쉬나? 이런 생각이 생기면 이미 마음은 소진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은 마음이 편안할 때 머뭅니다. 그런데 소진 상태에서는 마음이 늘 날카롭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무심함에도 폭발합니다. 그러면 관계는 자꾸 깨집니다. 내가 쌓아올린 선행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상대를 탓합니다.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른다. 물론 상대가 무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이미 한계를 넘어서서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주면 반드시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그 대가는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정, 고마움, 존중, 애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하는 친절은 복이 아니라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마르면 나무는 오래 서지 못합니다. 내가 지치면 내 친절도 지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관계도 무너집니다. 결국 남을 위해 산다는 말이 남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로 흐릅니다. 그러니 먼저 그릇을 지켜야 합니다. 복은 그릇이 있어야 담깁니다.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도 흘러내립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거창한 방법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내 에너지가 바닥나기 전에 멈추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닥난 뒤에야 멈춥니다.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멈추면 관계는 상처로 끝나기 쉽습니다. 바닥나기 전에 멈추는 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상대에게도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절의 기술이 아니라 경계선의 품위입니다. 거절을 거칠게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품위 있게 세우면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내가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정직은 관계를 맑게 합니다. 반대로 억지로 해주고 속으로 불평하면 관계는 탁해집니다. 탁해진 관계는 결국 빚진 인연이 됩니다. 셋째,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의 부탁이 들어오는 순간 자신의 일정과 건강과 마음을 전부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규칙이 있는가? 잠, 식사, 휴식, 나만의 시간, 내일의 리듬, 이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결국 선행을 지속할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은 남도 더 잘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친절은 여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유에서 나온 친절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맑습니다. 반대로 소진에서 나온 친절은 상대에게 무언의 압박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는 이라는 공기가 흐릅니다. 상대는 점점 멀어지고 나는 더 서운해집니다. 결국 복은 떠나고 관계만 남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허무해지는 이유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마지막에 아주 미세한 마음 하나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이 복을 가장 조용히 세게 만든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잘해줌 속에 숨어 들어오는 교만과 탐욕, 그리고 인정 욕구가 복을 흩어지게 한다. 교만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거친 자만을 떠올립니다. 내가 잘났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함의 얼굴을 하고 들어옵니다. 나는 참 성에 있게 한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배려한다. 이 마음은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는 순간 선행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내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그때부터 친절은 조용히 변합니다. 상대를 살리는 친절이 아니라 내 평가를 올리는 친절이 됩니다. 이 인정 욕구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관계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친절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정 욕구가 섞이면 친절이 상대를 편안하게 하기보다 상대를 의식하게 만듭니다. 받는 사람은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면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다. 그 감각이 생기면 마음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것 같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같고 언젠가 갚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인연은 선한 인연이 아니라 빚진 인연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만든 빚이 상대의 마음에 얹히는 겁니다. 빚이 얹히면 관계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복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탐욕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탐욕은 꼭 돈을 바라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칭찬, 관심, 인정, 존중, 영향력도 탐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적어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통제가 시작되면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는 관계에서는 따뜻함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면 복도 떠납니다. 특히 교만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베푼 일을 계속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 되풀이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저 때도 도왔다. 나는 누구보다 많이 희생했다. 그 기억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대상으로 봅니다. 그 순간부터 미세한 우월감이 생깁니다. 우월감이 생기면 존중이 줄어듭니다. 존중이 줄어들면 상대는 상처받고 멀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왜 멀어지지라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시작은 내 마음속 교만의 씨앗이었습니다. 복은 존중의 공기에서 머무르는데 교만은 그 공기를 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과 탐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조용히 하십시오. 좋은 일을 했으면 굳이 말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해줬다는 말이 많아질수록 선행은 힘을 잃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나는 기대를 키웁니다. 기대는 실망을 부르고 실망은 원망을 부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다. 조용함은 겸손의 형태입니다. 둘째, 내가 했다가 아니라 기회가 있었다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럴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은 상대를 얽매지 않습니다. 얽매지 않는 마음은 인연을 맑게 합니다. 맑은 인연에는 복이 머뭅니다. 셋째, 칭찬과 보답을 원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되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연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친절을 지배할 때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 베푸는가를 스스로 볼 수 있으면 이미 절반은 정리된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탐욕은 힘을 잃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선행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기 위한 등불이어야 한다. 등불은 조용히 빛납니다. 자신이 빛난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멀리 퍼집니다.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낍니다. 그때 인연은 빛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그리고 복은 떠나지 않고 머뭅니다. 자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따뜻함만으로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비에는 방향이 필요하고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쉽게 집착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진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복은 머물지 못하고 떠납니다. 반대로 지혜가 함께한 자비는 오래 갑니다. 주는 사람도 자유롭고 받는 사람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맑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복이 머뭅니다. 이것이 7번째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자비만이 복을 머물게 한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비는 무엇일까요? 저는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 3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서면 친절은 상처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보다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미안해서, 불쌍해서 혹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감당 이상의 것을 해줍니다. 그런데 감당을 넘는 순간부터 친절은 빚이 됩니다. 내가 무리하면 마음속에 불평이 자랍니다. 불평이 자라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면 복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준은 상대의 필요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오래 돕습니다. 오래 돕는 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잠깐 불타오르고 꺼지는 자비는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기대 없이 하십시오. 기대는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나중에라도 보답해야지, 내가 힘들 때는 돌아와야지, 이런 기대는 친절을 거래로 만듭니다. 거래가 되면 관계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확인이 많아지고, 확인이 많아지면 서운함이 늘고, 서운함이 늘면 결국 갈등으로 갑니다. 기대 없이 하는 친절은 이상하게도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없이 베풀면 상대가 몰라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곧 복입니다. 복은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조용히 하십시오. 지혜로운 자비는 떠들지 않습니다. 내가 해준 일을 자꾸 말하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나는 보답을 기다립니다. 반대로 조용히 지나가면 상대는 자유를 느끼고 나는 가벼움을 얻습니다. 이 가벼움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가벼울 때 선해지고 무거울 때 계산하게 됩니다. 조용히 베푸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으니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으니 복이 머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냉정한데 기대 없이 주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기대 없이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가 준 것을 붙잡지 않으니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빚이 남지 않습니다. 빚이 없으면 관계는 가벼워지고 가벼우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면 그 인연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씨앗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어떤 때는 건강으로, 어떤 때는 마음의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비는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강요하지 않을 때 오히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를 망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지 않습니다. 도와주되 대신 살지 않습니다. 지지하되 통제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되 붙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관계가 살면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살면 복이 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실용적인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해주려 할 때 마음속으로 이 한 문장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친절이 나와 상대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가, 더 묶어두는가? 자유롭게 만든다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묶어둔다면 멈추고 방식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복은 자유의 공기에서 자랍니다. 얽매임의 공기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쓸 수 있도록 저는 마지막을 실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마음의 습관에서 자랍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되 복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친절의 모양을 바꾸기보다 친절을 움직이는 마음의 방향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8부는 체크리스트로 드리겠습니다. 읽고 끝내지 말고 오늘 하루 한 항목만이라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끊을 행동 6가지. 첫째,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시작되면 이미 장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장부가 열리면 친절은 선물이 아니라 청구서가 됩니다. 이 문장이 떠오를 때는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둘째, 베푼 뒤에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유삭이 왔는지, 표정이 어떤지, 고마워하는지 계속 확인하면 내 마음이 상대에게 묶입니다. 묶이는 순간 자유가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면 복도 사라집니다. 베푼 뒤에는 확인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하는 친절을 끊으십시오. 좋은 사람의 기준을 남에게 맡기면 친절은 결국 인정욕구가 됩니다. 인정욕구는 반드시 실망을 낳습니다. 실망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복을 흩어버립니다. 넷째, 감당을 넘어서 무리해서 도와주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무리는 반드시 소진을 낳습니다. 소진은 결국 폭발로 이어집니다. 폭발은 관계를 망칩니다. 관계가 망가지면 복이 머물 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섯째, 상대의 몫까지 대신해주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사람은 스스로서야 강해집니다. 내가 대신해주면 잠깐은 편해지지만 결국 그 사람은 약해지고 나는 지칩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지 않습니다. 여섯째, 친절을 관계 유지 수단으로 쓰는 습관을 끊으십시오. 친절로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그 친절에는 이미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인연은 빚으로 바뀝니다. 빚진 인연은 반드시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 복은 떠납니다. 지켜야 할 경계선 4가지. 첫째, 시간의 경계선. 내 하루의 리듬을 지키십시오. 잠, 식사, 휴식이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친절은 독이 됩니다. 둘째, 돈의 경계선. 베푸는 돈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주고 난 뒤 마음이 불편하면 그 돈은 이미 빚의 성격을 띱니다. 주기 전에 이 돈을 주고도 내가 편안한가를 먼저 보십시오. 셋째, 감정의 경계선. 상대의 감정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통제자가 됩니다. 통제는 자비가 아닙니다. 넷째, 책임의 경계선. 나는 도울 수는 있지만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이 마음속에 서 있어야 당신은 오래도록 맑게 베풀 수 있습니다. 복이 머무는 친절을 만드는 3문장. 상황이 올 때마다 아래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이 짧은 문장이 친절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기대 없이 하고 확인하지 않는다. 조용히 지나간다. 이 세 문장이 서면 당신의 친절은 상대를 얽매지 않고 당신의 마음도 얽매지 않습니다. 그때 인연은 빚이 아니라 빛이 됩니다. 마지막 정리, 마음을 정돈하는 한 문장. 저는 마지막에 이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을 돕되 내 마음까지 맡기지 않는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해주다가 상처받아 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따뜻함에 지혜를 더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기대 없이 조용히 그때부터 당신의 친절은 상처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